세상의 수많은 정보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영양가 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드리는 시간이죠. 청취자님의 정보 소화력을 확 높여드리는 오늘의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블록체인 생태계의 아주 최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혁신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바로 인풋 아웃풋 그룹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 스크립트인데요. 제목이 하이드라 워킹 그룹 콜 페브루아리 2026입니다. 네, 그 카르다노의 레이어 2 확장성 솔루션인 히드라에 관한 회의 내용이죠. 맞습니다. 이 히드라가 단순히 화이트 페이퍼에 적힌 이론을 넘어서 이번 그 1.3 릴리스를 통해 어떻게 한계를 돌파하고 있는지 핵심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자료의 진짜 관전 포인트는 개발자들이 이 기술을 어떻게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아, 맞아요. 고빈도 거래를 지원하는 탈중앙화 거래소, 그러니까 덱스나 AI 에이전트들 간의 자율 경제에 이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보는 게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아주 거대한 기술적 도약들 사이에 꽤 재미있는 디테일이 하나 숨어 있더라고요. 약간 개발팀의 위트가 돋보인달까요? 그 수수료 계산 버그 수정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1.3 릴리스에서 빈 커밋, 그러니까 아무런 데이터도 담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만 할 때 드는 비용을 딱 고정했잖아요. 네, 정확히 4,444 러블레이스로 맞춰졌죠. 4,444 러블레이스라니 이건 뭐 거의 펍 퀴즈에나 나올 법한 잡학 지식 아닌가요? 개발팀이 일부러 기억하기 쉬운 숫자를 박아놓은 것 같아요. 확실히 다분히 의도적인 숫자죠. 하지만 이런 소소한 유머 뒤에 숨겨진 엔지니어링의 치열함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그 노드 운영의 안정성과 직결된 메모리 문제 해결이 눈에 띄었거든요. 아, 메모리 누수 문제요? 문서에 보면 하스켈 언어에 스트릭트 데이터 어노테이션을 추가했다는 대목이 있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중요한 건가요? 하스켈 같은 언어는 지연 평가를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실제로 필요할 때까지 연산을 계속 미루는 특성이 있어요. 아, 당장 안 쓰면 계산을 나중으로 미뤄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평소에는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는데 블록체인 노드처럼 24시간 내내 켜두고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연산 대기열이 막 쌓이면서 심각한 메모리 누수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구조에 스트릭트 어노테이션을 강제로 넣은 겁니다. 즉시 평가를 유도해서 메모리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잡아낸 거죠. 노드를 운영하는 인프라 제공자들 입장에서는 서버 유지 비용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엄청나게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인프라가 가벼워야 더 많은 사람들이 노드를 돌릴 테니까요.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리고 노드 안정성과 관련해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바로 스냅샷 처리 방식의 변화입니다. 아, 네. 기존에는 스냅샷 하나에 최대한 많은 트랜잭션을 담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오히려 트랜잭션 수에 제한을 두기로 결정했더라고요. 네, 그 etcd 크기 제한 때문인데요. 오프체인에서 상태를 빠르고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분산 키값 저장소인 etcd를 쓰는데 여기에 무한정 데이터를 우겨 넣다 보면 저장소 자체가 아예 뻗어버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한 번에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하드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확장하기보다는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상한선을 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서 오랫동안 히드라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렸던 문제가 이번 1.3 업데이트에서 드디어 해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작은 묶임 현상 말씀이군요. 네, 그 시나리오요. 히드라 헤드 안에 UTSO가 너무 많이 쌓이면 어느 순간 헤드가 완전히 멈춰버리고 참여자들의 자금이 그 안에 영원히 갇혀버릴 수도 있다는 그 무시무시한 버그 말입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도입된 게 부분 팬아웃 기술이죠. 맞아요. 부분 팬아웃. 이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기존 구조에서는 헤드를 닫고 메인 체인으로 상태를 정산할 때 그 안에 모든 상태가 한 번에 완벽하게 처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전부 다 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되거나. 그렇죠. 그런데 복잡성이 한도를 초과해서 메인넷의 블록크기 제한에 걸려버리면 아예 정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부분 팬아웃은 이 정상 과정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안전하게 메인넷에 기록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도 더 이상 내 자금이 볼모로 잡히는 일 없이 내가 가진 지분만큼은 안전하게 빼낼 수 있는 비상구가 생겼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사용자나 기업들이 훨씬 안심하고 히드라를 도입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셈이죠. 정말 중요한 마일스톤이네요. 그런데 청취자님, 이 부분 팬아웃과 영지식 증명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정말 의외의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히드라 개발팀이 이 복잡한 암호학적 증명 과정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다름 아닌 이더리움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가져다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카르다노의 레이어트 솔루션을 만드는데 라이벌격인 이더리움의 데이터를 쓴다는 게 처음에는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았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게 단순히 코드를 베끼는 게 아니라 암호학적 신뢰의 기반을 공유하는 아주 똑똑한 접근 방식입니다. 아, 뱅크 셔딩 준비할 때 했던 그 세레모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더리움 진영에서 14만 명에 넘는 전 세계 참여자들을 모아서 KGG 셋업 세레모니라는 걸 진행했거든요. 영지식 증명에 필요한 초기 난수, 그러니까 셋업 벡터를 생성하는 과정인데 이 14만 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정직하게 행동했다면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이 수학적으로 보장되는 아주 강력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히드라 팀 입장에서는 굳이 카르다노 생태계에서 수년에 걸쳐 14만 명을 다시 모을 필요 없이 이미 검증이 끝난 공공재 데이터를 그냥 쓰면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수레바퀴를 굳이 다시 발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게다가 데이터를 압축하는 효율성도 엄청나더라고요. 오프체인에서는 3만 개가 넘는 방대한 요소를 다루는데 이걸 메인체인에 기록할 때는 단 10개의 요소로 압축해서 저장하고 계속 재사용한다고 하니까요. 비싼 온체인 저장 공간을 극도로 아끼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엔지니어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기반 인프라가 견고해지는 동안 이 위에서 직접 앱을 만들어야 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경험, 그러니까 데브엑스 측면에서도 꽤 많은 발전이 있었죠. 프랑코가 보고했던 롤백과 라이브니스 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시고요. 네, 메인넷과 오프체인 노드 사이의 동기화는 늘 골칫거리거든요. 블록체인 특성상 포크가 발생해서 체인이 롤백되는 상황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제 히드라 노드가 메인 체인이란 동기화가 끊어진 줄도 모르고 계속 거래를 발생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죠. 나중에 체인이 다시 연결됐을 때 상태가 충돌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시계는 12시인데 실제 메인 체인 시간은 이미 오후 1시로 넘어가 버린 상태에서 과거 데이터로 계속 결제 승인을 내리는 꼴이군요. 비유가 아주 훌륭하시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노드가 메인 체인과 시간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려주는 드리프트 수치를 추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 드리프트 수치. 그리고 만약 동기화가 너무 끊어져서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예 노드가 외부 입력을 단호하게 거부해버립니다.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거죠. 지금 시스템이 불안정하니까 잠시 멈추라는 아주 직관적인 방어 기제네요. 이런 기술적인 구멍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개발자들이 진입하기 쉽도록 장벽을 허무는 시도들도 돋보였습니다. 베로니카가 시연했던 새로운 SDK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예전에는 개발자가 히드라 기반으로 뭔가를 테스트해보려면 무겁고 복잡한 카르다노 로컬 로드를 직접 자기 컴퓨터에 설치해야 했잖아요. 맞아요. 환경 구축하는 데만 며칠씩 걸리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블록프로스트라는 API 서비스의 킥값만 입력하면 굳이 로컬 로드를 돌릴 필요 없이 외부 서버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개발 환경이 세팅됩니다. 온보딩 경험이 단 몇 분으로 단축된 거군요. 청취자님, 인프라가 아무리 훌륭해도 개발자가 쓰기 어려우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런 도구들이 결국 생태계의 크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 히드라가 본래의 설계 철학대로 아주 정석적으로 안전하고 탄탄하게 발전해온 과정이라면요. 청취자님,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바로 이 정석의 룰을 깨버리는 현실 비즈니스의 개척자들 이야기인데요. 델타 디파이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카르다노 생태계의 탈중앙화 거래소 프로젝트죠. 보통 우리가 레이어 1 메인넷에서 디파이를 쓰면 트랜잭션 확정될 때까지 몇 초에서 길게는 몇 분도 기다려야 하고 수수료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속도와 비용 문제가 항상 발목을 잡죠. 그런데
델타 디파이는 바이낸스 같은 거대 중앙화 거래소에서나 가능한 초단위 이하의 봇 트레이딩을, 그것도 수수료 완전 무료로 히드라 위에서 구현하겠다는 엄청난 목표를 세웠습니다. 문제는 이 속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들이 히드라를 아주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원래 히드라 설계는 소수 참여자가 헤드를 열어서 빠르게 거래하고 적절한 시점에 헤드를 닫아서 메인넷에 안전하게 정산하는 게 전제되어 있잖아요. 네, 그게 핵심이죠. 그런데 델타 디파이는 초당 쏟아지는 수천 개의 거래 파편들을 감당하려고 히드라 헤드를 아예 닫지 않고 무기한 열어두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헤드를 영원히 닫지 않는다. 이건 사실 메인넷이 보장하는 강력한 수학적 보안의 우산 밖에서 계속 머물겠다는 뜻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심각한 타협을 요구하게 되죠. 바로 노드 운영자들을 인간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하, 기존 블록체인의 절대 원칙이 코드가 법이다라면 델타 디파이는 빠른 퍼포먼스를 위해서 연합된 신뢰, 그러니까 하이퍼레저 스타일의 인간적 신뢰 모델을 도입한 거군요. 네, 우리가 저 노드 운영하는 팀들 신원도 알고 평판도 아니까 설마 장부 조작하고 도망가지는 않겠지 하는 신뢰에 기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딜레마네요. 청취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탈중앙화라는 순수성을 고집하다가 속도의 한계에 부딪힐 것인가? 아니면 수백만 명의 유저를 감당하기 위해 어느 정도 중앙화된 신뢰 모델을 수용할 것인가? 블록체인 산업 전체가 마주한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건 히드라 개발팀의 태도였습니다. 맞아요. 배척하지 않았죠. 네, 너희들 왜 우리가 만든 규칙대로 안 써? 하고 막는 대신에 오히려 델타 디파이 팀이 겪고 있는 과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 개선에 적극 협력하고 있더라고요. 시장이 원하는 제품이 나오니까 기반 기술이 거기에 맞춰 유연하게 진화하는 모습이 정말 멋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 델타 디파이의 이런 변칙적인 사용법도 다음에 소개할 사례에 비하면 아주 양반이잖아요. 네. 이번 자료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었죠. 바로 엠수미 네트워크의 인공지능 자율경제 이야기입니다. 이 병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지금까지 블록체인에서 거래의 주체는 항상 인간이었단 말이죠. 사람이 버튼을 눌러 코인을 전송했는데 엠수미 네트워크는 이 거래 주체가 완전히 기계로 넘어갑니다. 챗봇이 아닙니다. 목표가 주어지면 자기가 직접 특화된 하위 AI들을 검색해서 고용하고 업무를 지시하거든요. AI가 다른 AI를 하청업체로 부리는 거네요. 데이터 스크래핑 AI한테 일 시키고 요약 AI한테 또 일 시키고.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AI들끼리 일을 시키고 결과를 받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잖아요? 네, 아주 잘게 쪼개진 초소액 결제, 즉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초당 수십, 수백 번씩 일어나야 하죠. 그런데 현재 레이어 1 메인넷에서는 이게 절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단위의 트랜잭션 처리하는데 평균 20센트 수수료가 들고 결제 확정까지 8분이나 걸리는데 AI가 0.001센트짜리 데이터 주고받으면서 매번 20센트 내고 8분을 기다린다면 시스템이 시작하자마자 파산해버리겠네요. 8분이면 1초에 수천 번 연산하는 AI한테는 영겁의 시간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히드라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히드라 채널 안에서는 수수료가 거의 0원에 가깝고 즉각 결제가 가능하니까요. 마치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듯이 돈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어야만 AI 경제가 성립한다는 거군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초반에 엄청 강조했던 부분, 팬아웃 기술이 왜 그렇게 간절히 필요했는지 여기서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네, 맞습니다. 같은 회사 AI들끼리야 문제 없겠지만 만약 외부 대행사나 전혀 모르는 제3의 기업이 만든 AI와 연결해서 협업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기계들끼리 히드라 헤드를 열고 돈을 묶어둔 건데 누군가 악의적으로 결제 거부하고 잠수 타버리면? 다른 AI들 자금까지 몽땅 갇혀버리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하죠. 그래서 내 몫의 자금이라도 안전하게 빼낼 수 있는 부분, 팬아웃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군요.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수많은 AA 에이전트들이 분쟁 걱정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안전망이네요. 네, 기술의 발전이 명확하게 미래의 비즈니스 구조를 향해 조준되어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말 소름 돋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굵직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히드라 팀의 다음 로드맵은 어떻게 짜여 있나요?
로드맵의 변화에서도 개발팀의 철저한 현실주의가 엿보이는데요. 원래 로드맵 6.4 버전에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와의 상호 운용성 개발이 들어있었거든요. 오, 카르다노 레이어 2와 비트코인 레이어 2의 연결이라니 언론의 주목을 받기 딱 좋은 매력적인 아이템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이 개발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명확한 비즈니스 유즈 케이스가 부족하다는 냉정한 판단 때문이었죠. 무작정 반짝이는 새 기능을 덧붙이기보다는 지금 당장 델타 디파이나 엠수미 네트워크처럼 히드라를 쓰고 있는 고객들의 목소리에 집중하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화려한 기능 대신 인프라의 신뢰성, 한계 상황에서의 퍼포먼스, 그리고 개발자 경험을 고도화하는 데 모든 리소스를 쏟기로 한 겁니다. 연구실의 실험 단계를 완전히 벗어나서 상용화 프로덕트로서 내실을 다지는 성숙한 결정이죠. 생태계의 열기도 이런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더라고요. 자료 후반부에 카탈리스트 펀드 14 결과가 나오는데 무려 17개나 되는 히드라 관련 프로젝트들이 제안되었다고 합니다. 네, 커뮤니티가 단순히 코드를 가져다 쓰는 걸 넘어서 직접 히드라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생태계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기술 제공자와 사용자 경계가 허물어지고 함께 인프라를 키우는 선순환 구조가 참 보기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의 심층 탐구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는 블록체인 인프라가 현실 세계의 가혹한 요구 사항들과 타협하며 단단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 기록이었습니다. 네, 히드라는 더 이상 완벽함만 추구하는 이론이 아니죠. 속도의 한계에 도전하는 DX와 수많은 마이크로 페이먼트로 굴러가는 기계들의 자율경제 시스템을 묵묵히 떠받치는 실물 경제의 척추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과 현실의 충돌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고요. 네, 코드가 법이다라는 순수 탈중앙화 이념과 대중화를 위한 연합된 신뢰 사이의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맞습니다. 청취자님, 여기서 저희가 명확히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방금 전문가님께서 언급하신 델타 디파이의 연합된 신뢰 모델과 순수 탈중앙화 모델 중 어떤 것이 옳은가 하는 이념적 철학적 타협에 우리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네, 기술에는 언제나 트레이드오프가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속도를 위해 신뢰를 타협하는 것이 현명한 비즈니스인지 아니면 블록체인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짓인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특정 기술적 신념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개발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치열한 현실적 고민과 아이디어를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릴 뿐입니다. 어떤 선택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지는 결국 시장과 사용자들이 증명해내겠죠. 자, 이제 오늘의 딥다이브를 마치기 전에 청취자님의 상상력을 자극할 조금은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엠수미 네트워크 사례처럼 AI 에이전트들이 레이어 2 위에서 빛의 속도로 서로를 고용하고 급여를 주며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세상이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우리 인간이 직접 손가락으로 승인하는 거래는 과연 몇 %나 될까요? 거의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트래픽의 99%는 우리를 대신해 일하는 수많은 AI 에이전트들의 기계적인 대화로 채워지지 않을까요? 청취자님이 상상하는 미래의 지갑은 여전히 여러분이 직접 복구구문을 적어두고 관리하는 형태일까요? 아니면 보안부터 투자, 결제까지 모든 것을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AI 비서가 전담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을 위해 만들었다고 믿었던 금융 인프라가 사실은 기계들이 활동하기 위한 완벽한 생태계였다는 깨달음을 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갑의 주도권이 인간에서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변곡점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네요. 정말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늘해지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곡점의 인프라를 세우는 현장에 오늘 살펴본 히드라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탐구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던져드린 기술의 타협점과 AI 경제에 대한 질문들을 일상 속에서 한번 곰곰이 씹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뇌를 깨우는 신선한 자료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탐구하는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